국군의 위상 강화. 여순 사건 전후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다름 아닌 군대였다. 사회의 다른 부분도 여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사회에서 차지하는 군대의 위상과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넓어졌다. 경비대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로서가 아니라 경찰의 치안, 기능을 보조하는 경찰 예비대로 출발했기 때문에 장비, 인력 대우 면에서 경찰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경비대를 깔보았고 경비대는 경찰을 친일파의 소굴로 비난하곤 했다. 그러나 여순 사건 때 경찰이 반란군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군이 사건 진압에 선두에 나서면서 경찰과 군 관계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여순 사건 때 내려졌던 계엄은 경찰과 군의 역관계를 변화시킨 전환점이었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은 진압군의 통제를 받았다. 계엄 하에서 군대는 작전뿐 아니라 행정사법 기능을 통괄했기 때문에 경찰은 군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계엄은 군대의 권력을 한껏 높여준 계기였다. 계엄이 군대 권력이 확대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은 계엄 선포에 적극적이었다. 1949년 7월 1일 미 중앙정보부의 본국의 중앙정보부 CIA의 우성한 문건에는 1949년 6월 7월에 한국 정부가 좌익과 중간파를 숙청하기 위해 비상사태나 계엄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했다. 이때 국방부 장관과 육해군 지휘관들은 계엄 선포를 지지했지만 내무부 장관과 경찰은 반대했다. 그 이유는 계엄이 선포되면 경찰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 염려한 내무부 장관은 육해군과 동등한 권한을 경찰에 준다는 조건 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고 있다. 이미 여순 사건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군 경의 역할이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경험해본 뒤였기 때문에 군은 쉽게 계엄 선포에 찬성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단서 조건을 붙여 계엄 선포에 동의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군대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들을 발의하였다. 1948년 12월 국방부는 계엄법, 군사보위법, 보위법, 징발법, 군기보호법 등 군사회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을 국회에 회부하였다. 계엄법 초안은 계엄지구를 임전지역과 비상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지역사령관이 필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역사령관에게 부여된 임시계엄은 여순 사건 때 내려졌던 지역사령관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조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계엄법은 국가 비상시에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군대의 역할을 급속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제적 장치였다. 징발법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작전에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 자원을 징발 또는 징용하기 위한 법이었다. 징발의 대상은 군사작전을 뒷받침하는 사회의 모든 물자, 인적 자원에 해당했다. 군기보호법은 군사상의 비밀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 혹은 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타인에게 알릴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했다. 또 군사시설을 측량, 묘사, 촬영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간 자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들은 전시 비상사태라는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워 군이 민간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이들 법안들 중에 이들 법안들 중에서 개헌법만이 1949년 통과되었고 나머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었지만 군의 역할을 사회 속으로 파급시키고 사회를 장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한국 전쟁은 이러한 군대의 시도가 전 사회를 장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여순사건 다시 계엄은 즉결처분 군법회의로 이어졌다. 군은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는 여순 진압 후에도 이어졌다. 군 사찰기관들은 군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연행을 강화하였다. 육군본부, 정보국, 헌병사령부 등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하여 조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1949년 4월 13일 헌병대 사령관 장흥은 헌병대가 민간인들을 취체, 구인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민간인에 대한 군대의 사찰과 연행은 계속되었다. 물리력을 배경으로 한 군대의 민간인 사찰, 구금, 재판, 처벌은 군대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였다. 이러한 물리적 법적 폭력은 반공국가 우선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여순 사건이 진압된 후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1948년 12월 1일 여순 반란지구 전몰장병 합동미령제에 참석하여 전 장병들에게 국군이 실천해야 할 국군 3대 선서를 통해 대한민국 군인이 나아가야 할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1. 우리는 선열의 혈적을 따라 죽음으로써 민족국가를 지키자. 2. 우리의 상관, 우리의 전우를 공산당이 죽인 것을 명기하자. 3. 우리 군인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군기를 엄수하며 국군의 사명을 다하자 등이었다. 이는 국군이 반공주의 전선의 선봉이 되자는 맹시였다. 국군 3대 선서는 군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 반공주의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군 3대 선서는 우리 맹세로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제시되었다. 우리의 맹세는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950년대 출판물의 판권 상단에는 항상 우리의 맹세를 인쇄하도록 하였다. 이제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엄숙한 임무를 떠맡은 호국의 간성으로 떠올랐다. 학교에는 학도호국단이 설치되었다. 대통령령 제186호로 제정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 1949년 9월 28일 제정은 중앙학도호국단 아래에 시도 학도호국단, 부군도 학도호국단, 학교 학도호국대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학교 자체가 군대식으로 조직되었고 교사와 학생은 군사교육을 받았다. 군대의 구호는 학교 체육 영어로 채택되었다. 1949년 말 학도호국단은 전국의 중학교 이상
1146개 교, 총 단원수는 35만 명을 통과하는 전국적인 학생 조직이 되었다.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군 장성과 지휘관들은 파워 엘리트로 진입했다. 군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한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고 지방의 부대 사령관은 도지사, 시장,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지방 사정을 논의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었다. 대한민국 성립 초기부터 군은 비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었으며 정치적인 부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